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 복잡해져만 가는 도시의 삶. 바쁜 일상 속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그 속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제는 도시에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된 고령 인구. 한국은 2017년에 고령사회에 들어선 이후 초고령사회, 즉 65세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고령화 현상과 떼어놓을 수 없는 사회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노인 빈곤이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이다. 노인 빈곤율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심각해지는데 76세 이상의 경우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노인 빈곤을 실감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닐까. 길에서 이들을 자주 보았을 대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봤을 때 마냥 편한 마음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노인분들이 체격도 왜소하시고 한데 그렇게 많은 양의 폐지를 끌고 다니시는 모습이 조금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워딩이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동정? 좀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도와드리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막 많이 도와드리면서 느낀 게 이것도 이분들이 삶이니까 내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도로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볼 때마다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춥고 더운 날에도 계속 일하시는 거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게 그분들의 소득을 버는 수단이니까 뭔가 안쓰럽다고 보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 오묘한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관심과 동정심이 주된 인식이었다. 폐지 수집 노인이 법적 제도 밖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은 33%인데 반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67%였다. 나는 폐지 수집 노인들과 그들의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질문에는 20%가 긍정, 80%가 부정에 답을 했다.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인식은 다양해도 그들에 대한 이해도는 기본적으로 부족해 보였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삶, 그리고 그들이 겪는 가난의 구조. 이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쓰인 가난의 문법이라는 책. 이를 집필한 소준철 작가를 만나 리어카와 차도를 걷는 노인분들의 사정에 대해 물어보았다. 차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리어카나 카트 끌고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대개는 리어카인데 길을 막는다고 저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도를 걸어가게 되면 벌금을 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돼요. 왜냐하면 리어카도 차입니다. 차량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은 4만 2천여 명이고 평균 연령은 76살이다. 폐지로 버는 수입은 한 달에 15만 9천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다. 여기에 기초연금 등을 포함한 월 평균 소득은 74만 원 정도로 이는 전체 노인의 평균보다 55만 원 정도 적다. 상당수는 가난합니다. 열에 한 6 정도는요, 차상위 계층일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급자들은 생계급여라고 하는 걸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아요. 그런데 차상위 계층은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보면 많은 경우에 부동자산은 일정 부분 존재하는데 유동자산이 부족한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현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라고 볼 때 재활용품이라고 하는 걸 주워다가 파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든 차상위 계층인 사람들이 직업을 갖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집에 돌봐야 될 사람이 있거나 본인의 신체가 건강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들에는 보다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일들을 바라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폐지 수집이었던 거죠. 폐지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은 경우에 차상위 계층인 경우들이 많고 이들에게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일 오후
제기동에서 귀가하던 폐지 수집 노인 한 분을 따라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내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갖고 더우니까 낮에는 안 오고 10시까지만 이러고 집에 쉬어요. 고맙게 해, 노인네들이. 고맙게 몸도 건강하고 밥도 잘 먹고 그러니까 진짜 노인네라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심심풀이로 하는 거지. 이렇듯 폐지 수집은 다양한 계층과 소득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동기와 패턴을 가지고 하는 일이다. 우리가 폐지 수집인들을 자주 보는 것에 비해 이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울지도 모른다. 폐지 수집이라는 일이 근본적으로 어떤 일인지 재활용 산업과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종이박스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어요. 종이박스를 만들 때 두 가지 재료를 섞어 쓰는데 하나는 국내산 폐지, 또 하나는 수입산 폐지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 가운데에서 국내산 폐지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아직 정확한 퍼센트는 알기는 어렵지만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게 폐지 수집 노인이라고 추정돼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주거 환경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폐지가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단독주택 혹은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생산되는 혹은 버려진 폐지들이 있을 겁니다. 상당수는 단독주택들이나 낮은 상업지구에서만 배출되는 폐지들을 최종적인 제지 회사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트는 폐지 수집하는 노인들이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정해진 수거 업체가 와서 가져가야 되거든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있는 쪽에서는 정해진 수거 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매일 수거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2, 3일에 한 번 정도 수거해 갑니다. 그때 수거되기 직전에 일종의 채집꾼처럼 폐지를 가져다가 고물상으로 밀어 넣는 존재들이 폐지 수집하는 노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재활용품 수집하는 노인들은 단순하게 수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수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생용지 혹은 재생 박스 같은 것들이 생산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보문동의 한 고물상을 찾아가 또 한 분의 폐지 수집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요. 수입은 한 15,000원? 하루에? 예. 비 오는 날은 이 보름이 상가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상가에서 조금 안에서 놔뒀다가 비 안 올 때 내놓으면 좋은데 다 내놔가지고 빚어지면 못 가져와요. 이들이 주워 고물상으로 옮기는 폐지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박스로 재탄생한다. 그렇다면 재활용품 수집을 하나의 직업, 일로 인정하는 데서 그치면 되는 것일까? 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폐지 수집의 높은 노동 강도와 턱없이 낮은 대가, 노동 환경의 열악함을 이야기하는 자료들이 많듯이 폐지 수집은 위험하고 힘든 일이다. 우리도 짐작할 수 있는 힘들다 라는 단순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폐지 판매가 책정에 관한 문제다. 폐지를 수집해 가는 사람들과 수집한 폐지로 박스를 만드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단계가 작게는 하나, 2개, 많게는 3개, 4개까지도 단계가 있는데 폐지를 주워서 판매하는 가격은 한 20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싼 가격은 한 50원에서 비싼 경우는 200원까지. 근데 이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는요, 제지업체에서 정합니다. 제지업체에서 어떻게 정하냐면요, 종이를 수입해 오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계산한 후에 국내 폐지 매입 가격을 결정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구입가를 통보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통보하죠. 위에서 아래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상관없이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정에 있는 거죠. 수집해서 얻는 수익이 어느 정도 5,000원. 하루에요? 네. 내가
같이 비오는 날 잘. 안 해, 다 안 해. 젖으면 값이 없으니까. 젖으면 아예 예, 안 아예 조금 깎아버려. 째가죠. 한 장에 얼마가 아니고 키로당 얼마씩 받아요. 키로당 그럼 보통 얼마 정도? 60원인가 그럴 거예요. 폐지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참여하는데 내가 얼마에 팔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팔게 되는 거죠. 즉 여기에서도 그 사람들은 소외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소외돼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산업적으로도 소외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폐지 수집은 제도 밖에 비공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폐지를 수집한다는 건 사실 누군가가 자기가 사용하던 박스나 재활용품을 집 밖에 배출하고 구청에서 위탁한 업체가 가져가는 그 중간에 낚아채가는 구조이죠. 여기서부터 어쩔 수 없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재활용 가능 자원을 판매하러 고물상에 가잖아요. 고물상도 상당수가 제도 바깥에 존재합니다. 일정 법에서는 불법이고 어떤 법에서는 허가를 하는 방식인 건데 이곳에서 사고 파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 바깥에 존재하게 되는, 즉 이 과정 때문에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어떤 계약을 하거나 혹은 4대 보험을 보장받거나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한편 폐지 수집 노인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자신의 위치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 조직도 있다. 리어카의 광고판을 부착하여 폐지 수집인의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소셜 벤처 기업 끌림을 만나보았다. 저희 끌림은 2016년 출발한 이후에 계속 어르신들과 함께 리어카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은 서울입니다. 지방에 있는 곳은 복지관 등의 협업을 통해서 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총 42개 지역구에 걸쳐서 500여 분 이상의 어르신들과 누적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을 통해서 광고비를 월 15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 15만 원의 임금 중에서 관리비 1만 원과 이제 법인 유지 및 리어카 보수비 5만 원을 제외하고 9만 원을 어르신들께 매달 임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좀 시원하실 수 있는 물품들, 겨울에는 뭐 본죽 협찬을 받아서 지원을 한다거나 핫팩을 드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어르신들께 리어카를 끄시면서 좀 더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해주시는 얘기가 이제 이 광고를 진행하면서 학생들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찾아와 주고 또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리어카 붙은 광고를 보고 사진도 찍고 말도 걸어주고 하면서 그런 것 자체가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끌림 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좀 소속감 그리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것이 조금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 진행하는 광고 중에 이제 대한제본 광고가 있는데 사실 대한제본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이제 정말 다 아는 그런 큰 브랜드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내가 이런 큰 브랜드에 광고를 하고 있다 하는 자부심도 가지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끌림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이러한 어르신들을 도움의 대상이나 뭐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활동할 수 있고 이분들이 뭔가 기여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경제 발전을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노인들은 흔히 말하는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개발도상국을 거쳐서 선진국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삶은 후진국인 시절 혹은 개발도상국인 시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사실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세대들이 병렬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경험과 시선이 있잖아요. 예컨대 일정 부분 능력주의의 시선을 우리는 갖고 있고 한편으로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내 외적의 강박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시선들을 노인들한테 투사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보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동정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해야 될 건
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그 사람들의 생존 과정을 비추어 고민해 보는 게 1번일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노인들의 삶이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노인들의 삶이 나아진다는 건 우리 삶이 나아지는 구조들을 전승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노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 혹은 분위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게 결국은 우리한테 유리해지는 것 혹은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고민하면 좋겠어요.